뭐 이 파리를 예술의 도시, 미식의 도시로 알리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의도대로 박람회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나폴레옹 3세는 세계 박람회 개최와 동시에 진행한 파리 개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가 런던을 능가하는 문명 세계의 대수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열망했기 때문에 오물지옥에 빠져 있는 파리를 완전히 뒤엎을 특단의 조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를 실행할 한 인물을 발탁하게 되는데요. 바로 파리 지사로 임명된 조르주 유젠 오스만 남작입니다. 남작이라고 부르나? 나폴레옹 3세의 명령을 받은 오스만 지사는 낡고 더러운 파리를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파리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파리의 직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오스만 지사는 파리의 골목을 살펴봤는데 당시 골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네. 되게 좁다. 1850년대 파리는 아직 프랑스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오래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물과 악취가 배어 있어서 비위생적인 것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형태의 골목에서는 하층민이 몰리면서 많은 슬럼가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툭하면 전염병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스만 지사는 넓고 깨끗한 직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네.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그가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마차와 기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오스만 지사는 매일 약 12,000대의 마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빠르게 기차역을 오고 가려면 도로를 포장하고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했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골목마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도로를 어떻게 뚫을 수 어떻게 있나요? 했을까요? 오스만 지사는 직선도로를 만들기 위해 길이 지나야 하는 곳에 걸쳐 있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1859년부터 1860년까지 파리의 가옥이 약 2만 채 정도 철거됩니다. 와, 그럼 거기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빈민촌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를 강제로 떠나게 되었고 그 수가 약 2만 5천 명 정도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럼 올리비에 씨 저때 당시 쫓겨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이 지대가 굉장히 높은 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몽마르트르 언덕 잘 아시죠? 그쪽으로 할 수 없이 가게 되고 저기서 이제 서커스 공연이랑 카바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명한 관광지 그 몽마르트르 언덕이 된 거예요.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스만 지사가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난 후 직선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파리의 도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문이 있는 데네요. 예. 플라스 드 리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뻗은 직선 도로가 특징인 파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직선 도로는 교통 문제도 해결했고요. 또 기념물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장중한 전망까지 제공했습니다. 오스만 지사는 19세기에 이미 현재 파리의 도로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파리를 여행하시면서 걸어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걷다가 보면 골목이 하나 끝나면 크고 작건 간에 기념물이 하나 나오고 또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 끝나는 곳에 가면 뭐 작은 광장이 나오고 하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면서 도시를 설계한 겁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네. 자,
오스만 지사는 이렇게 넓은 직선도로를 건설하는 데 이어서 이제 파리 개조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과연 뭘까요? 이제 화장실. 그놈의 화장실. 아우. 정말. 두 번째가 바로 파리 시민들의 주거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가 정비된 1852년부터 17년 사이에 파리에는 무려 4만여 채의 건물이 건축되는데 당시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볼까요? 그때 지어진 거예요? 네. 예쁘다. 오페라. 예. 오페라가 한 예. 자, 현재 파리 구구에 위치한 오페라 거리인데요. 양쪽 건물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닮았죠. 오스만 지사는 노트르담이나 빵테온 같은 파리의 역사적 기념물이 돋보여야 한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만들면 건물의 높이가 도로의 넓이하고 비례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같은 도로에 있는 건물의 높이는 다 같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도시 경관은 동시에 도시의 안정적인 통일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스만식의 이러한 아파트는 단조롭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게 되는데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주도하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이제 파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제 시내에 있는 파리식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식 아파트의 거주 형태가 다소 좀 독특합니다. 총 5개 층이 있는데요. 각 층별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한 건물에 부르주아, 잘 사는 부르주아로부터 중산층 그리고 하인까지 함께 살았는데 과연 돈이 많은 부르주아는 몇 층에 살았을까요? 아니 고층이죠 제일. 제일 저층. 고층이죠. 저층에 살면 똥 맞아요. 아니 여기 이제 안 맞죠 이제는. 모르잖아요. 저층이에요. 왜냐면 저층이면 제일 밑에 1층? 2층. 2층. 왜 그럴까요, 규현 씨? 왜냐면 일단 제가 유럽 쪽 가보면 프랑스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걸어 올라가야 돼, 심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당시 부르주아들이 제일 선호하던 층은 바로 2층이었습니다. 정확히 알았어.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예, 당시 부르주아 가정에 올라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꼭대기층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층이 높아질수록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1층은 이제 대개 상점이 들어섰고요. 2층에 이제 부유층이 거주하고 3층은 중산층, 4층은 빈민. 난방이 안 되는 제일 꼭대기층에는 2층에 거주하는 부유층의 하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계단을 일부를 잘라놓고 그냥 1인, 2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조금 요즘 나무 만들고 엘리베이터. 있는데 계단 한가운데 정말 좁은 2사람 들어가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나무로 만든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얼마나 신기해요. 교수님, 근데 그 파리의 네. 제일 큰 골칫 덩어리가 오물 문제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예, 오스만 지사는 파리를 개조할 때 오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위생 상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네, 이 사진은 파리의 대로 아래에 건설되어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 수도관 드디어 하는구나. 네, 오스만 지사는 수로와 운하를 건설한 다음 오물은 하수도로 처리하고 상수도로는 하루 10,000리터의 물을 파리 시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파리는 악명 높은 오물과 악취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어 갔습니다. 좀 전염병도 많이 안 퍼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파리는 이제 파격적인 도시 개조를 통해서 그 형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네. 그러던 1860년에 이 프로젝트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파리가 12개의 구로 모습을 갖춰갔는데 그런데 1860년 12개였던 파리의 구는 이제 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우, 큼직큼직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때 파리의 면적이 2배나 넓어집니다. 이로써 이제 여러 성과를 거둔 오스만 지사의 파리 개조 프로젝트는 187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파리는 이제 오물이 넘쳐 악취가 진동하던 더러운 도시에서 깨끗하고 탁 트인 오늘날의 파리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